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개정됩니다.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농축수산물인 경우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주사비의 한도는 기존의 절반인 5만 원으로 낮춥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래 금지를 포함해 규제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두고 봉인됐다던 사드 문제에서 다시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성명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안 장전함과 개성공단 인근에 함정과 병력을 대거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완충지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대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외유에 나서면서 한적한 법안 처리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은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 의원이 국정원에 청와대 상납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12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풍까지 겹쳤던 오늘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구창모, 김혜선 씨 같은 연예인들이 포함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기지가 있던 태평양 트럭섬으로도 조선인 위안부가 끌려갔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트럭섬 관련 자료를 모아 조선인 위안부 26명의 명부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매서운 추위 속에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8시 뉴스는 김영란법으로도 불렸던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3개월 만에 개정된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던 규정 가운데 정부가 경조사비의 상한선을 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됐던 화환이나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10만 원까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조사비 한도를 줄인 겁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기존의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서 355로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로 10만 원을 지출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시민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경조사비 때문에 꼭 가야 될 경우에 못 가는 경우가 또 생겨요.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또 한 달에도 뭐 여러 번 하게 되고. 다만 화해농가 반발 때문에 화환과 조화를 보낼 때는 경조사비와 합쳐서 10만 원까지로 예외를 뒀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연관성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은 3만 원 그대로, 선물 비용도 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역시 예외가 추가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개정안을 오늘은 아예 표결 없이 전원위원회 합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된 김영란법은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 대목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비용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걸 두고는 당장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팽팽합니다. 심지어 농어민들 사이에서도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쪽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수, 화훼농가는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우농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려도 선물 세트 구성이 어려워 여전히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수입육이 한우보다 더 팔리기 시작했고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매출이 수입량에 역전당한 현상까지 이제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판매가 되고 있는 한우나
생산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명절 선물로 한우와 함께 많이 팔리는 굴비 상인과 인삼 농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아예 품목을 정해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품에 대해서만 상한액을 올리는 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시로만 이런 방부배 정책을 바꾼다거나 한다고 하면 그것의 어떤 신뢰성이 상실될 거고 결국은 그게 방부배 문화 정착에 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진통 끝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됐지만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지금부터는 연일 시세가 크게 오르내리며 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결국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규제 수준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제도권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곽상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 규제는 부작용과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국내 시장에서 40%나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되며 가격이 오른 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정부의 이런 규제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내 시장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쉬는 날도 없이 어디서든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열기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학업과 직장까지 뒤로 한 채 비트코인에 빠져드는 실태를 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문이 몰리며 거래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투자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 아까 저 자리에서 300 정도 날렸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 사이에 쫙 터졌거든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이미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일상을 제쳐놓고 온종일 투자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뜻하는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1분간 이거 계속하게 하루 종일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죠. 못 듣는 거죠. 저기 최대 90억 벌어가는 학생입니다. 투자금을 모아 자취를 감추는 사기 범죄도 일어나는 가운데 비트코인 서버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금 세탁이라든가 탈세 수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이 높을. 이렇게 여러 부작용이 생기면서 지켜보던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국내 가상화폐 업계는 자율 규제 대책을 곧 내놓겠다며 정부의 규제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어떻게든 건전하게 수용하고 제도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최소한의 보호장치 같은 것 만들어야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해외 어디서든 투자가 가능한 데다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신기술의 성격이 강한 만큼 무조건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마일리지나 적립 포인트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 화폐입니다. 일반 화폐처럼 온라인상에서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암호를 만들거나 그거를 풀면은 그 대가로 이 비트코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받는 걸 금을 캐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 암호 풀기가 어려워서 컴퓨터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비트코인 열풍이 불다 보니까 값싼 산업용 전기로 컴퓨터를 많이 돌려서
대규모 채굴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 현장을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여 개 제조업체 공장이 밀집한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제조업 불황 속에 20곳 넘는 기업이 휴업 상태입니다. 중소형 선박을 주로 만드는 공장을 가보니 수주 물량이 끊겨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뭐 이쪽은 아시다시피 다 지금 망했잖아요. 군산 여기 조선사업 다 망했고. 눈에 띄는 건 한쪽 구석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200대 넘는 컴퓨터들. 가상화폐 채굴업자가 24시간 가동하는 채굴용 컴퓨터들입니다. 아무리 채굴이 안 된다고 해도 월 한 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2천 주고 샀다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들 컴퓨터의 소유자는 모두 12명. 채굴업자가 조립한 컴퓨터를 투자자에게 분양해 준 뒤 매달 1-20만 원씩 관리비를 받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봐주는 방식입니다. 가상화폐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감이 떨어진 기존 제조업체 공장을 통째로 빌리는 편법까지 등장한 겁니다. 기존 공장을 임대하기 때문에 최대 60% 정도 값이 싼 산업용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쓰는 점도 문제입니다. 산업적일 수 있어요. 여름하고 겨울처럼 비싸고요. 봄, 가을이 싸요. 70%가 있을 수 있어요. 200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이런 전기 도용은 차익의 2배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입소문이 확산하면서 이런 채굴장을 마치 부동산처럼 통째로 거래하는 암시장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가격을 9,200에 내니까 그쪽으로 다시 내렸어요. 내렸더니 연락 오면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되면서 산업 인프라 시설에 세금 없이 무임승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여야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면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임시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은 국회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국회의원들은 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런데 봉인됐다던 사드 문제에서 다시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상회담 뒤 공동 성명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소규모 정상회담을 잇따라갔습니다. 지난 7월 이후 5달 새 세 번째 양자 회담입니다.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수교 25주년에 맞춰 만나는 것으로 관계 복원의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동성명 발표가 불발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문제 등으로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 즉, 양국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양국은 각자 입장을 담은 언론 발표문을 따로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31일 양국 협의문 발표로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며 더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직접 사드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도 사드에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도 유엔 제재 외에 추가 압박을 중국에 요구하긴 어렵다고 말해 교류 활성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도 감지됩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철교가 오늘 임시 폐쇄에 들어갔는데 이걸 두고 중국 당국이 대북 경고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 쪽에서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배경을 현지에서 정성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한으로 가는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을 단둥세관이 텅 비었습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철교 위에도 오가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초 지난달에 통행을 금지하려다 한 차례 미뤄 오늘 실시한 것입니다. 다만 평양으로 향하는 여객용 기차는 10시 정각에 평소대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곳이 철교의 북한 쪽 지역을 가장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 조금 전 기차가 지나가자마자 이 북한 측에서 보수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칼바람 속에서도 10여 명이 연장을 내리치며 보수에 한창입니다. 지난달 특사가 북한에서 냉대를 받고 돌아온 뒤 중국 당국이 경고 차원에서 철교 폐쇄에 나선 것이 아니라 북한 측의 보수공사 요청에 따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북한을 오가던 중국 화물차는 단둥 시내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역상들은 안보리 제재로 교역 상품이 줄어든 상황에서 손해만 더 커지게 됐다고 불평합니다. 중국은 안보리 제재안 이외에 이 북한 경제를 압박할 어떤 독자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 단둥철교 임시 폐쇄 논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둥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남측의 유람선은 북한 장전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장전항, 북한의 동해 쪽 최남단 해군 기지인데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북한은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육지에 개성공단이 들어섰을 땐 거기 주둔하던 북한군 육사단이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지역은 남북 화해협력이 만든 완충지대, 이른바 평화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강산도 개성공단도 무력화됐죠. 최근 장전항엔 공기부양정을 포함한 북한 함정이 대거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강산의 관문이었던 북한 장전항입니다. 항구 북측을 따라 길이 60m의 경비함 2척을 비롯해 중소형 함정 100여 척이 보입니다. 후방으로 철수했던 함정들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순차적으로 복귀해 비무장 완충지대였던 장전항이 지금은 최전방 해군기지로 되돌아갔습니다. 특히 과거에 없던 공기부양정 3척이 위성사진에서 식별됐습니다. 북한 최신의 공기부양정 남포급입니다. 러시아의 무레나를 복제한 공기부양정으로 북한 주력 공기부양정 공방급보다 1.5배 큽니다. 병력 130명을 태울 수 있고 최고 시속은 100k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은 이달 초에도 남포급 대6척과 함정 100척 이상이 장전항에 정박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해상 저격여단의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고속 공기부양정은 고성, 양양, 속초를 1시간 이내 침투가 가능합니다. 군은 공기부양정의 기습 도발에 대비한 감시 정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북한 육사단이 책임 작전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동서의 남북 완충지대, 이른바 평화존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원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세계 각국으로 해외 출장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먼저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 영상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의원연맹 회의 모습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 55명이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이 55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야 지도부도 대거 해외로 나갑니다.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의원 6명과 함께 7박 8일 일정으로 러시아에 갔고요. 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모레 의원 5명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갑니다. 모레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해외로 나갑니다. 목적지는 페루입니다. 7박 8일 일정인데 여기에 여야 의원 4명이 같이 갑니다. 자, 여기까지 세워봐도 72명. 그런데 2번 가는 의원이 1명 있어서 1명을 빼고 나면 71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 해외 시찰이 있습니다. 국방위가 하와이와 일본, 정무위원회는 베트남과 홍콩, 과학방송통신위는 상하이와 홍콩, 여성가족위는 일본에 갑니다. 기간은 모두 2주간의 임시국회 회기와 딱 겹칩니다. 상임위 해외 시찰 위원은 약 28명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해외 출장 위원은 약 100명이 되는군요. 제적위원 298명 가운데 3분의 1입니다. 각자 이유 있는 공적인 출장이라지만 이 여성가족위처럼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이 10명이
나흘간 외국에 가버리면 그동안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SBS 최재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서둘러야 한다고 해놓고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국회는 열려 있는데 법안 심사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의 이런 호소에도 12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는 썰렁했습니다.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단 한 곳 국방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만 열렸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2주 동안의 상임위별 일정은 물론 본회의 일정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원 개혁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겉으로는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 외국 출장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추경안 표결 때 정족수 미달로 곤경에 처한 뒤 회기 중 외국 출장을 막겠다고 한 약속이 흐지부지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 문제로 사실상 일손을 놨습니다. 12일 날 뽑히는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원내 전략은 거기서 짜도록. 야당 지도부 공백으로 여야 협의 채널도 없는데 의원들 외국 출장이 대거 겹친 겁니다. 새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7,600여 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 의원이 국정원에 청와대 상납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재준 전 원장 때 매달 5천만 원이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이 취임한 뒤엔 1억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갑자기 상납액이 껑충 뛴 배경에는 최경환 의원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이 이 전 원장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친박 실세였던 최 의원이 이미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은 물론 액수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가 논의되던 지난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최 의원이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만큼 국정원이 준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인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최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하루에 12km를 뛰어다닙니다. 작업량도 어마어마해서 하루 3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가 무려 13톤에 이릅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강청원 기자가 미화원과 함께 작업을 하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거리로 들어서자마자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 미화원들. 차들이 뭐라 하니까 차 세워놓고 우리가 천천히 하고 있으면. 좁은 골목에 다다르자 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은 손수레를 꺼내듭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미화원 1명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합니다. 골목 곳곳에 놓인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데 한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천천히 가시면 안 돼요? 빨리 가셔야 돼 계속. 차가 바로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3인 1조가 하루 9시간 동안 치워야 하는 쓰레기는 평균 13톤. 하루 작업하면서 걷고 뛰는 거리만도 12km에 달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데는 없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산업재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사망사고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따로 분리하지 않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4-5번 튄대요.
젓갈 종류하고 김치 종류를 많이 있거든요. 염제 고약이에요. 30에서 40kg이나 되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는 미화원들을 부상으로 이끄는 주범입니다. 무겁네 이거. 거의 100리터짜리에는 무게가 너무 무겁죠. 사실은 허리, 어깨 관절, 무릎 관절 무리가 너무 많이 가죠.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많은 작업량을 마치려면 쉬지 않고 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다 보니 부상도 속출해 지난 2년 반 동안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통받은 환경미화원은 760명이 넘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매서운 한파가 오늘 전국을 꽁꽁 얼렸습니다. 칼바람까지 몰아치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먼저 이 추위에 얼어붙은 도심 표정을 안상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려도 보고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려도 보지만 추위는 매섭게 틈을 파고듭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시민들은 고된 출근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귀도 너무 시렵고 그래가지고 너무 춥네요. 추위는 재래시장도 얼어붙게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 시장에선 보시는 것처럼 임시 방편으로나마 종이박스를 세워놓는 상인들도 있는데요. 매서운 바람을 막기에는 이마저도 충분치 않습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그걸 막았더니 그래도 바람이 안 들어오고 조금 괜찮아요. 전기난로를 켜고 싶지만 그 열에 물건이 상할까봐 겨우 손만 녹일 숯불을 피우고 신문지 몇 장만 덮고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신문지만 덮어도 돼요. 이러고 따셔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53년째 이렇게 있는데. 오늘 대관령은 영하 14.5도까지 떨어져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져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시는 수도 계량기의 동파 예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강추위에 눈까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2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한 명이 숨졌고 강한 바람에 차량들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빙판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차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분쯤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대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2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52살 김모 씨가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강한 바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군포의 7층짜리 빌라에서 외장재가 강풍에 떨어지면서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좀 바람이 셌었습니다. 사실은 바람의 양이 제일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는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면서 3,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에서 닭 키운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양배추가 다 얼어버린 상태거든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추위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12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10분쯤엔 경기도 포천의 한 소파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6개 동을 태웠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운데 한 달 넘게 물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추위를 뚫고 근처 공원 화장실에서 물을 길어오는가 하면 난방도 되지 않는 냉골에서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7살 임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 화장실에서 물을 길어갑니다. 팔순 어르신에게 3리터짜리 물통은 버겁기만 합니다. 몇 걸음 뛰지도 못하고 다리 힘이 풀립니다. 이렇게 가다 쉬기를 반복하며 1시간 걸려 물을 길어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거 가서 물 떠갖고 여기 내리막길 여기 오잖아요. 거기 오면은 다리가 벌렁벌렁 떨려.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받는다고. 수도가 끊긴 탓에 보일러를 돌리지 못해 꽁꽁한 집에선 전기장판에 의지해 지냅니다.
아파트의 급수 펌프가 고장나 생긴 일입니다. 문제는 수리 책임을 주민과 아파트 건설업체가 서로 떠넘기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내 고쳐서 썼어요. 근데 모터실을 저렇게 잠가놨으니까는 우리가 못 고치고 있겠다. 우리가 한두 번밖에 안 하네요. 한 번도 요금 낸 적 없이 한 번도. 2004년부터 주민과 건설업체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이 아파트는 여태껏 준공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관할구청은 이 아파트가 아직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해 중재에 나설 수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계속해서 추위 소식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반이나 지난 이야기를 저희가 갑자기 꺼낸 이유는 한 교장 선생 때문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여름 내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장실은 하루 종일 시원하게 유지하면서도 이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 학교에선 오로지 특수학급 2교실만 냉방이 안 됐습니다. 30도가 넘는 찜통더위로 한증막이 된 교실에서 6명의 장애 아동들이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온몸에 땀띠가 돋았고 부모들은 수시로 아이들을 찬물로 세수시켜야 했습니다. 애기가 이제 사타구니랑 뭐 이런 남자아이거든요. 그 소변은 그쪽까지도 그 땀띠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못 켜게 한 건 바로 이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장실엔 아침부터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교장은 에어컨 가동표를 만들다 누락한 실수라고 변명했습니다. 6명인데 한 방에 3명이거든요. 교실이 시원한 교실이에요. 1층에 2층. 하지만 교사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반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기는 애들이 몇 명 없는데 왜 틀어야 되냐. 걔네들 에어컨은 좀 참으라고 해. 나중에 난방은 틀어줄 테니까. 교장은 또 특수학급 운영 예산을 학교 페인트 칠을 하는 데 쓰는 등 다른 곳에 멋대로 사용했고 장애 학생은 지원을 잘해줘도 기억을 못한다는 폭언도 남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장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 교육감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대전에서 중학생 5명이 또래 2명을 청테이프로 묶어놓고는 8시간 동안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돈을 가져오라면서 이런 짓을 벌인 건데 피해 학생 1명은 눈을 심하게 맞아서 실명할 위기라고 합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중학교 남학생 2명이 청테이프로 팔다리가 묶이고 입막음까지 당한 채 누워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또래인 16살 중학생이었는데 지난달 5일 돈을 가져오라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겁니다. 가해 학생 5명은 피해 학생 2명을 이곳으로 끌고 와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8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자취방으로도 데려가서 둔기로 전신을 마구 때렸습니다. 온몸은 피멍으로 물들었고 얼굴 한쪽이 심하게 붓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김군은 전치 3주 판정을 받았고 함께 맞은 박군 역시 한쪽 눈을 심하게 맞아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SNS를 통해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오셔가지고 100만 원을 합의하자고 다른 분도 했다고 저한테 그냥 무던하게 말씀을 하셨고. 경찰은 가해 학생 5명 중 2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경남 김해시청 건물에 반말 그만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의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KNN 송원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질의 중 갑자기 반말이 쏟아집니다. 복잡한 공정을 해서 넣어라. 이 체육관은. 근데 이 뭐고 이거? 할천동 체육관 보통 중급 잘못됐잖아요. 저기요. 복잡한 공정을 넣어야 되잖아. 반말 끝에는 다소 모욕적인 마무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해야 되네. 뭐 지침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습니다. 여기 그지? 이거 돼 있죠. 체육관.
체육관 그걸 하라고 돼 있네. 딱 정해놨어 여기에. 뭘 해도 뭐 좀 봐라 할 긴데 참. 이 말을 들은 김해시 간부 공무원은 말없이 참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경험에 비춰 항의하면 일만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가 나섰습니다. 시청 건물에 큼직하게 반말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여러 차례 시의원들에게 반말과 갑질 개선을 요구했지만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까지 안 가져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위압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우리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여러 차례 들어갔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시의원 전원에게 품위를 지켜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 퇴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모욕적이거나 반말을 하는 것은 개인 인격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의정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으로 꼽힙니다. KNN 송원재입니다. 국세청이 2억 원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과 함께 구창모 씨, 또 김혜선 씨 같은 연예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30억 원대 국세 체납자에 대해 자택 수색에 나섭니다. 이거 뭐가 있어? 사진 찍어요. 아무것도 없다던 체납자 가족의 말과 달리 집안 곳곳에선 5만 원권 돈다발과 골드바 등 숨겨둔 재산 4억 5천만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전동 공구로 문을 열고 들어간 10억 원대 체납자의 집. 소파 쿠션 안에서 1,000만 원권 수표 석 장이 발견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2만 1,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7억 원을 안내 개인으로는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68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숨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115억 원대 증여세를 체납했고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에선 가수 구창모 씨가 3억 8천만 원, 배우 김혜선 씨가 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매달 그래도 큰 돈은 아니더라도 몇백씩 계속 갚아왔고 분납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 2만 1천여 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1조 5천억 원. 우리나라 한 해 국세 세수의 약 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멀리 태평양 적도 근처에 트럭섬이란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기지가 있던 곳으로 많은 조선인이 기지 건설에 강제 동원됐었는데 그 먼 곳까지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6명의 존재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6년 미국 전투일지와 승선명부에는 트럭섬에 있던 일본인과 조선인을 이키노호에 태워 귀환시켰는데 이 가운데엔 조선인 위안부 26명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도 로버트 블레이크 사령관이 조선인 위안부 27명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 26명이라고 명단에는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는 한 명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2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연합군이 찍은 사진은 트럭섬으로 끌려가 그곳 위안부 상황을 알렸던 고 이복순 할머니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양아드님인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양아드님이 틀림없다고, 어머니가 틀림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키노호의 승선명부에서도 이복순 할머니의 일본식 이름과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증언으로만 알려졌던 트럭섬 위안부 존재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에선 지난 200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열흘 뒤 숨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고 하복향 할머니의 지문도 확인됐습니다. 본인도 상대 한 1년 상대에서 일본 놈이 있었는데 같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전쟁 일어난 게 같이 알았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 결과물을 책으로 펴낼 예정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국정원이 댓글 수사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때에도 가짜 사무실을 꾸며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관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방해 공작이 한 해 전 댓글 사건 수사 때와 판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미는 수법뿐 아니라 관여했던 인물들 역시 실무자급을 빼고는 다를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6일 검찰에 접수된 제보 편지에는 이른바 가짜 사무실에 서천호 당시 2차장이 점검차 방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 전 차장은 2013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파견 검사들과 현안 TF를 구성해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특히 간첩 사건 관련 압수수색 당시에도 장 전 지검장 등 파견 검사들이 가짜 사무실로 지목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짜 사무실이 맞다면 이번에도 파견 검사들이 증거 조작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서 전 2차장과 당시 파견 검사 2명을 조만간 다시 불러 또 다른 가짜 사무실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오늘 2013년 해당 현안 TF를 꾸려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의심스러우면 금감원에 전화해보라고까지 하는데 실제 금감원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이 가로채받아 속기 쉽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30대 박모 씨가 지난주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한 뒤 통화 중 SNS 메신저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반 금융회사 앱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가짜 앱들은 직접 전화해 확인하라며 금감원 콜센터 번호까지 안내하기도 합니다. 번호는 맞지만 이미 앱에 숨겨놓은 악성 코드를 통해 전화를 걸면 사기범들에게 연결됩니다. 네, 정상적인 거 맞습니다. 경찰 쪽으로 전화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박 씨는 결국 기존 대출금 상환과 각종 부대 비용 명목으로 1,190만 원을 뜯겼습니다. 최근 이런 가짜 금융회사 앱을 이용한 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뒤 정상적인 회사인지 확인하고 앱도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특정 주소로 오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금융회사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금감원은 내년에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는 만큼 대출 갈아타기를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1명을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사 1명이 바뀌면 이사회 여야 구도가 역전돼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고대영 사장의 교체도 가능해집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통위는 KBS 강규영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강 이사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강 이사는 애견 동호인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327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강 이사를 불러 해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방통위가 강 이사 해임을 최종 건의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강 이사는 해임됩니다. 현 야권 성향의 강 이사가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현 여권 우위로 판도가 바뀝니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도 가능해집니다.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9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시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또 진보교육감에 대한 뒷조사까지 하게 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SBS가 방송기자클럽이 수여한 올해의 방송기자상 뉴스 부문, 기획보도 부문, 뉴미디어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특별 취재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 보도가 뉴스 부문 본상을, 기획취재부의 구멍 뚫린 교도소 교정관리 보도가 기획보도 부문 본상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소셜미디어 동영상 비디오 머그는 친일파 재산 보고서 보도로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내일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파 경보 지역에서는 영하 15도 한파까지 떨어지겠고요.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만큼 옷차림을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눈구름대가 밤사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 지방은 최고 15cm, 호남 내륙과 충남 서해안 지방은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광기까지는 계산할 수 없었다. 과거 투자 열풍 시기에 큰 돈을 잃었던 천재과학자 뉴턴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지닌 기술적 가치의 발전 가능성까지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큰 돈 한번 벌어보겠다는 묻지마식의 투기 광풍은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